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거리의 고아에서 아시아계 최초의 미국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워싱턴주 신호범 의원.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어린 시절. 18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서름을 딛고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거리의 고아에서 미국의 주류 정치인으로 성공한 말 그대로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아시아계 최초 미국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신호범 의원, 오늘 백전의 피플인사이드에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회기 때는 못 오지만은 네. 고향이 그리워서 자주 옵니다. 네. 또 그런데도 다른 데서 초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강연 같은 거예요. 네네. 몇 년도에 한국을 떠나셨죠? 제가요 55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오래 되셨는데 네. 그때 한국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시죠? 물론이죠. 가난한 나라, 네. 전쟁의 나라, 또 어려웠던 나라. 그래서 지금 올 때마다 너무나 감개무량한 것이 우리나라가 변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 그때 보더라도 한국이 세계에서 넷째로 가난했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1째 강국이 됐다니 네. 참 고맙죠. 네. 근데 사실 신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들어보면은 놀라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인 이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신 거죠? 네. 그때가 그러니까 4살이셨나요?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 소작 농민 집에 태어나고 네. 4살 때 그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근데 아버지가 저를 외할머니 댁에다 남겨놓고서 어디 가신지 몰랐거든요. 네. 외할머니에서 눈칫밥 잡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4살 먹어 노릇내지만 그걸 갖다 느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집에 들어오니까 아줌마가 엿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트리면서 그 꼬마들이 셋이 있는데 걔들이 놀아줘요. 네. 나도 하도 먹고 싶어서 아줌마 나도 줘 했더니 엿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 제일 꼬마한테 가서 뺏어서 다 먹었거든요. 네. 이놈이 막 우는데 난 먹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걸 보더니 아줌마가 그 방망이로 어떻게 때리든지 머리에서 피가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제 나왔죠. 네. 저녁 때가 돼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뒷걸음쳐가지고서 금천역까지 걸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아침에 통근차를 숨어서 타고서 서울로 왔습니다. 6살이면 사실 굉장히 어릴 때시잖아요. 어리죠. 네. 그럼 그때 서울에 혼자 오셔서 아무도 없으셨던 거죠? 몰랐죠.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서울역에 살았습니다.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네. 노숙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구걸하면서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서 네. 그렇게 지냈죠. 그게 말이 그렇지 10년여를 그렇게 지내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고생은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특히 이제 겨울 때면 춥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서울역에 살려고 그러면 일반 경찰들이 와서 쫓아버리고 네. 그 버스에 자고 남대문 시장 가서 그 천장 밑에 자고 그럴 때는 어려웠죠. 네. 8살 때 말라리아까지 걸려가지고서 그 남대문 시장에서 하루 이틀 3일 나흘 동안을 일어나지 못하고 길 청소하는 아저씨가 제가 죽은 줄 알고 구름에 넣어서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숨을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갖다 병원에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의사께서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웃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고마웠었죠. 네. 그러면 그때 또래 분들은 학교 다닐 나이였는데 학교를 전혀 못 다니신 건가요? 그때 서울역에 있던 애들은요, 학교를 못 간 애들입니다. 네. 어렵고. 네. 네. 지금 뵈니까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9살 때 말이야. 그 하나 부러웠던 것은 학생들의 따뜻한 옷을 입고 학교 갈 적에 왜 나는 학교 못 가는가.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이제 밖에서 보니까 아내가 선생님이 그 강연 글을 쓰시는데 뭔지 모르고 이제 필기했거든요. 근데 그저 정신없게 필기하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요. 보니까 경찰 아저씨야. 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놈 너 쓰라고 뭘 훔쳤냐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애고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더니 팍 때리지 않습니까? 멈췄냐고. 아니, 왜 거기 받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혼내셨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제가 뭐 훔친 줄 알고서 네. 이제 옷도 더럽고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 갖다 뺏어 보시더니 그 글을 쓴 거 이제 선생님이 쓰신 걸 그러니까 그때 눈치채가지고서 그 아저씨께서 하는 말이 너 배고파 그래. 그래서 그때 가니까 그 옆에 그 조그만 그 우동집에 가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사주니 같이 주문해. 그래서 그때 참 친절하신 경찰 아저씨 그 내일 한번 와서 또 한 번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국수가 맛있어서 이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신 국수가 정말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 생활 자체도 어려운데 또 그렇게 국어를 하러 가셨다가 고생하시고 또 맞고 그런 경우도 많으셨겠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릴 적에 아줌마가 나오면 이 아줌마가 찬밥을 줄 것인가, 뜨거운 밥을 줄 것인가, 군밤을 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 부모님도 날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으셨을 거고요. 그렇지. 그럼 그냥 난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포기하셨었나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들판에 누워서 엄마가 보고파서 벼를 세웠고 외로워서 벼를 세웠고 배가 고파서 벼를 세웠는데 그러나 그 배가 고파서 벼를 세우는 도중에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이 꿈을 꿨죠. 그때는 꿈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고생 때문에 좀 잘 살아야겠다, 잘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건 사실이죠. 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있으셨겠어요, 그러면?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요. 알고 보니까 그 다른 동네 모습으로 팔려가 있습니다. 가난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한 4년 후에 오셔가지고서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가 있으면 이제 그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 좀 어울리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나오고 네. 또 갔다가 또 나오고 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혼자 있었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겨내셔서 성공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더 어려워져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가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엇갈리는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를 들면요, 제가 7살 때 서울역에서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네. 걔는 이제 저보다 1살 후인데 8살이었었거든요. 네. 재원입니다. 아침 되면 뿔뿔이 해지고서 저녁 되면 이제 서울역 앞에 만나서 얻어오던 음식을 같이 나눠 먹거든요. 밤이 되면 서로 끼안고 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난 더 못 살아. 갈 거야. 그래서 제가 형 그러면 안 돼. 형 가면 어떡할 거야. 하면서 같이 위로를 했거든요. 네. 한번 서울역에 와보니까 걔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대합실에 가도 보이지 않고 밖에도 안 보여서 이제 기차 타는 데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철도 옆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걔가 날아가는 제 몸을 던져서 자살했어요. 그 다리가 부러지고 이 팔이 부러졌는데 제가 걔를 붙잡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재현아, 너는 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갔어? 왜 갔냐고. 근데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일본 경찰이 와서 걔를 추억에다 던져버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죽었지.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뭐 할 것이야. 두고 봐. 네. 이것이 7살 때 뜬 일이에요. 아, 7살. 네. 그 충격에서 또 오랫동안 네 곁에 간 내 사랑